자, 앞 시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66년을 고비로 해서 우리 영문학사에서는 그 이전을 고대 영문학기라고 하고 1066년 로만 컨퀘스트 이후를 중세 영문학기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설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학교 이클래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PT 자료로 요약을 해서 올려놓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내 설명한 대로 올려놓을 테니 내 설명을 들으시고 하나하나 더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클래스에 올려놓은 교재 On Outline of English Literature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셔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교재를 주로 다루지 않고 한글로 이해를 돕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재의 내용을 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의 영문학인데 화면을 보시면 서양사를 공부할 때 중세 미들에이지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시작인 5세기 중엽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 혹은 르네상스가 개막한 15세기 중엽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영문학사에서는 노르만 컨퀘스트가 일어난 106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고대 영문학, 그 이후를 중세 영문학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노르만 정부의 그만큼 영문학사의 중요한 전기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이 노르만 컨퀘스트 이전과 이후는 영국 사회의 언어도 그렇고요, 굉장히 변화가 많았죠. 윌리엄 정보광이 영국을 정복하고 프랑스의 발전된 문명이 영국에 들어와서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 상류계층의 모든 생활의 언어는 불어였어요. 불어, 포크라든가 나이프, 이렇게 먹는 그릇 같은 것들은 다 불어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불어를 잘한다는 것은 상류계층의 언어를 하는 것이었죠.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한자를 한다는 것은 상류계층, 지배계급이 하는 것이었고, 언문이라고 해서 아래계층들은, 하층들은 한글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르맨은 노르스맨이라는 뜻으로 대인족과 가까운 게르만족의 일족이었는데 프랑스 북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만 프렌치족이라고도 불린다. 노르만족이 정보강 윌리엄 더 컨커러의 영도로 영국을 점령하고 지배 세력이 되면서 앵글로 섹슨족의 피지배 계층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르만족의 언어인 노르만 프렌치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무겁고 거칠고 둔탁한 앵글로 섹선어와는 달리 가볍고 밝고 경쾌한 특성을 지닌 언어였어요. 이 두 개의 이질적인 언어가 중세 영문학기 동안 융합이 되어서 1500년경이 되면 현대 영어와 대단히 유사한 형태로 발전되는데 그 과정에서 통용된 언어를 미들 잉글리시, 중세 영어라고 부르죠.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영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노르만족은 앵글로색슨의 영국을 근본으로 변화시켰다고 했죠. 침울하고 우울한 영국의 그 분위기에 프랑스의 밝고 경쾌한 언어, 그 사람들의 발전된 문명, 이런 것들이 영국을 확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생활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시스템에서도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윌리엄 왕은 유럽에서 발생한 봉건 제도를 영국의 휘덜리즘을 영국에 이식했고, 이 제도는 중세 기간 동안 영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대륙에서 발전하던 봉건 제도를 영국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앵글로 색슨어와 노르만 프렌치어가 융화되는 동안 상류계층에서는 라틴어가 공식적인 언어로 통용이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시와 역사서들이 라틴어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와 함께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와 전설,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들이 영국에 소개도 됐고, 이 고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중세 영문학의 주제로 채택이 되었죠. 몬마우스의 제프리는 History of the Britons, 영국 역사를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인 브루터스가 영국을 건국했다고 기술하고 있죠. 이 책은 라틴어로 쓰여졌고, 훗날 웨이스에 의해 불어로, 그리고 1200년경 레이어먼에 의해 영어로 중역도 되었습니다. 자, 앵글로 색슨 시대의 우리 화면을 보시되 영문학인데, 알프레드 대왕이 죽고 나서 10세기와 11세기 동안 고대 영문학은 최고로 발전을 했어요. 잠깐만요.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조금 더 반복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노르만족의 침입으로 고대 영문학의 전통이 무너졌다.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자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 남부의 헤이스팅스 지역 이름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헤이스팅스에 상륙해서 별정을 받지 않고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왕이 되죠. 이것이 헤이스팅스 전투로 기록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윌리엄의 별칭은 잉글랜드 헤롤드 왕을 정복하였다 하여 정복왕 윌리엄 또는 서자왕 윌리엄이다. 1066년 윌리엄의 이 정복이야말로 잉글랜드의 근본을 바꿔놓은 노르만 컨퀘스트다. 노르만족은 원래 프랑스의 북부에 사는 노르스맨이었다. 노르만 정복으로 인해 영국의 생활 문화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영국에 끼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정치적, 문화적 영향이다. 자, 그래서 이 노르만 컨퀘스트 이후 영국을 정복하고 왕이 된 1세는 언어 정책으로 공공기관, 학교, 교회 등에서 앵글로 색슨 대신에 노르만 프렌치와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앵글로 색슨어는 영어는 하류사회의 말로 전락해서 많은 언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왕은 앵글로 색슨 사람들이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를 추종하는 영주들에게, 그를 추종하는 영주 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국가와 교회의 요직에 그들을 임용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충성을 약속받았죠. 이러한 봉건제도 휘달리즘은 중세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봉건제도는 기사도를 출현시켰고, 그러한 기사도가 되기 위해서 부유한 귀족 가정의 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을 떠나 영주의 성에 들어가 여러 가지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뒤에 기사의 자격을 받고 교회와 군주에 대한 충성심과 여자에 대한 존경심을 서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중세의 로맨스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왕에게 충성하고 언제나 싸움에 승리하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기사로 표현된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영국의 어둡고 침울한 섬나라에서 프랑스의 봉건제도가 들어와서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정치 사회의 변화, 영국 역사상 최초로 강력한 절대 왕권의 중앙정부가 수립되고 봉건제도가 정착되었다. 프랑스어의 유입으로 영주와 지주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게 됐다. 유럽 대륙의 문학과 사회 이념이
영국 사회에 도입이 되었다. 이것이 노르만 콘퀘스트의 의의입니다. 종교문학과 르네상스인데요. 앵글로 노르만 시대의 종교문학은 노르만의 귀족 기사 성직자들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여러 곳에 수도원, 학교, 도서관을 세움으로써 종교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영국의 종교가 발전되어 감으로써 런던 근교 농민들은 노르만의 귀족들과 성직자들로부터 새로운 문화와 종교를 배우게 되었고, 따라서 양민족은 공통된 종교 생활을 통하여 더욱 융합되었으며, 그때부터 불어 문화와 더불어 라틴 학문도 발전하게 되었다. 로맨스라는 말,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나중에 로맨스는 뭐고 나블, 소설, NOVL, 나블은 뭐냐. 앵글로 노르만 시대의 설화 문학은 상류 귀족 사회에서 즐겨 이야기하던 역사담, 무용담, 연애 이야기, 연애담에서 발생을 하였다. 그 이야기가 로맨서, 불란서로 쓰여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을 로맨스라고 불리게 된다. 로맨스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야기인데 기사의 모험담, 왕을 성주를 지키려는 기사가 어떤 용감함을 보여줬다, 이런 것을 주제로 하고, 여인과의 사랑을 다루고, 궁정풍 사랑이라고 그러죠. 어떤 여인을 저 높은 이상으로 삼고 그 여자를 아주 멋지게 꿈속에서 바라보는 사랑, 또 신비적인 요소를 이야기에는 들려있고, 실질적인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적인 요소를 삽입했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회귀했다. 또 이야기는 산만한 줄거리로 구성이 되었다. 그런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로맨스의 특징은 예쁜 공주가 숲속에서 유리구두를 신고 가다가 산적을 만났는데, 저쪽에 말 타고 하얀 백마를 타고 온 기사가 멋지게 그 여자를 구해줬다라는 이런 얘기, 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먼 저는 모험담, 기사담의 이야기, 이것이 로맨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영문학기 동안 가장 유행했던 문학 장르는 기사 모험담이었어요. 이렇게 어떤 기사가 모험을 해서 왕 군주를 성주를 구했다는 이야기, 이런 기사 모험담이었는데, 유럽에서 생산된 많은 로맨스 문학 작품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읽혔고, 이 시기 동안 영국인들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전설을 만들어내죠. King Arthur and Knight of the Round Table,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를 이 시기에 이제 내게 되고, 아서왕 전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쓰여졌지만, 그 가운데서 토머스 말로리 경의 아서왕의 죽음은 아서왕 전설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 작품은 1485년 발표되었는데, 중세 기사도 문학이 운문으로 쓰였던 것에 비해서 프로스 로맨스, 산문 로맨스 형식으로 쓰여졌고, 1476년 런던에 영국 최초의 출판사를 설립한 월리엄 캑스턴에 의해서 이 작품이 출판됐어요. 중세 영문학기 동안에 로맨스 문학 이외에 종교적인 주제를 가진 시들, 애국사상을 고무시키는 시들,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 발라드, 민요죠. 발라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쓰여졌고, 올빼미와 나이팅게일, 또 Owl and the Nightingale은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지 두세가 다투는 스토리를 지는 장편시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360년부터 1400년에 이르는 기간은 중세의 영문학이 아주 유례없이 놀랄만한 문학적 성취를 이뤄냈다는 점에 주목받죠. 이 시기에는 제프리 초서와 윌리엄 랭글랜드, 존 가워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시기인데,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스는 토마스 베켓 대주교의 성지 캔터베리를 향한 30명 정도, 30인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운문으로 된 이야기 모음집, Collection of Stories죠. 운문으로 된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애초에 120개의 이야기를 쓰려는 의도였지만 22개의 완성된 이야기와 2편의 미완성작으로 남은 캔터베리 이야기는 영국 문학사상 최초의 괄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30명의 인물들은 14세기 당대 영국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충실히 반영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이지만 대단히 개성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들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서술하는 이야기들은 그것 자체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고, 이와 동시에 다른 인물들의 그 네이처, 속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른 이야기의 주제들과 교차하면서 놀라운 문학적 이펙트, 그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 작품에서 초서는 관용과 유머, 열정과 회의, 인간의 등 세상과 인생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생기있고 발랄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죠. 이 작품은 노르만 정복 이후 영시 작품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은 각운, 엔드라임, 끝에 라임인 엔드라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스를 한번 살펴보면, 초서는 1340년 포도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생애의 대부분을 궁정생활과 해외여행으로 채웠습니다. 계급을 초월한 그의 폭넓은 삶은 영국 문학사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는 언어와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커다란 변혁기 중심에서 살았고, 그의 천재성은 모든 변화에 아주 백미, 최고 좋은 것만 골라서 영국적인 문화를 이루는 재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지배어인 불어 대신에 영어를 문학의 매개로 채택을 했고, 프랑스와 이태리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가장 영국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산층적 기반은 이상과 환상으로 가득 찬 귀중 문화에 대한 풍부한 리얼리즘의 부여를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 초서가 살았던 시대의 런던은 그 당시 인구가 4만 명 정도의 도시로서 왕국 내의 어떤 도시보다 4배나 더 컸다. 그러니까 4배나 더 컸으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대충 살았던 거죠. 테임즈강에는 유럽 대륙이 전 해양국에서 몰려든 배, 범선의 돛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강의 뚝을 따라서는 귀족들의 저택이 줄리어서 있었고, 그들의 가신들의 화려한 복장은 거리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해주었다. 런던 성벽 바깥에서는 전국의 기사들이 겨루는 마상 무술 경기가 벌어졌다. 자, 그 시대의 영국과 지금의 영국을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한 격세지감이 있죠. 지난 여름에 런던 그 템즈 강변에서 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템즈 강은 물이 굉장히 황토빛이죠. 우리 한강물은 깨끗합니다만은 템즈 강변은 우리 장마때 같은 한강의 강물이라고 보면 비슷합니다. 자, 거기에서 수많은 범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범선은 없고 아주 세계적인 이러한 항구로서, 또 세계적인 도시 런던으로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초서가 이렇게
캔터베리 테일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탈리아 그 시대의 선진국이었던 발전된 이탈리아어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 문예부흥의 영향인데 외교사 명 초선은 8년간 왕에 의해 수차례 외교관으로 기용되었다. 외국어를 잘했으니까 이제 기용이 되었겠죠. 그의 저술에 끼친 영향면에서 고려해 볼 때 외교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373년 이루어진 이탈리아 여행과 1378년에 이루어진 두 번째 여행이죠. 그가 외교관으로 선발된 이유는 런던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상인에게서 이탈리아어를 배웠던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런던에 거주하면서 이탈리아 상인들로부터 이탈리아어를 잘 배워서 외교관으로 이탈리아에 파견됐던 것이죠. 그래서 초서가 페트라르카 및 보카치오와 대담할 기회가 있고 없고 간에 그는 그들의 작품을 탐독하였을 것이고 거기에서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친숙해온 The Romance of the Rose와 같은 비유적인 프랑스의 시와는 전혀 다른 시형들을 그들의 시 작품에서 발견하였다. 자,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가 보카치오라든가 페트라르카와 같은 시인들의 작품을 초서가 읽었다고 볼 수 있고 곧 다음에 나올 사람들에 의해서 페트라르카는 굉장히 셰익스피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페트라르크식 그 소네트와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발전되게 되는 시 14행으로 된 그 소네트 형식의 대표적인 것이 영향을 준 사람이 페트라르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페트라르카가 영국에 시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초서는 셰익스피어에 앞서서 이렇게 페트라르카를 탐독하고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캔터베리 테일을 거의 발표를 시키죠. 그 캔터베리 테일을 읽고 캔터베리 테일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오시오 하면 그 학생들이 잘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선생님은 여기다가 그냥 내 설명만 써놨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캔터베리 테일에 대한 이야기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128개의 이야기로 기획이 되었지만 22개의 이야기와 한두 개의 단편만이 완성이 됐다. 그 보면 이제 여관에 모여가지고 캔터베리로 가면서 오늘 저녁에는 여관에서 그땐 TV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이야기를 서로 돌려가며 하는 그 내용들이죠. 이 순례자들이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컨벤션은 이탈리아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모방한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카플릿을 사용했다. 이행연구 두 줄씩 이렇게 쓰는 것을 카플릿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영시의 이행연구를 사용한 최초의 시인이다. 카플릿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를 영시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칭송이 된다고 그랬죠. 자, 비록 중세에 쓰여졌으나 르네상스에 대한 그의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서 중세적 가치보다 인본주의적 성격이 짙다. 인물들은 대개 중세교회의 부정적인 악습을 알레고리로 하고 있죠. The Wife of Bass, 바스의 여장부 이렇게 번역을 하죠. The Wife of Bass, 바스 여장부와 같이 중세적인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한 내용도 포함된다. 또 바스의 여장부 같은 걸 보면 남편을 잘 다루는 법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시집을 몇 번 갔는데 남자들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고 남자를 다룰 수 있다. 이런 바스 지방의 여장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내가 이 바스라는 곳도 갔는데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뭐 온천도 있고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온천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바스에서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는 것을 지금도 우리 거기 가서 볼 수 있죠. 바스라는 곳이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캔터베리 테일의 이야기로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카플릿도 사용하고 그랬다. 또 중세적 가치의 정면으로 도장하는 내용도 들었다. 남성에 대해서 여자들이 저항하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로 쓰여졌는데 특징은 초서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아주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특징은 14세기 영국 전 사회계층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14세기를 살아가는 영국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비디오로 보듯이 볼 수가 있다. 등장인물들은 각기 인간적인 약점을 탁월한 유머로 잘 묘사하고 있고 이 작품에서 사용된 언어가 영국의 표준어가 됐고 조선은 외국의 운율을 받아들여 기존의 두 운율의 전통을 깨뜨리고 각기 다른 순례객들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완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서 말고도 이 시대에 또 대표적인 작가들이 있죠. 랭글랜드가 1362년에 발표한 농부 피어스의 꿈, The Vision of Piers Plowman은 주인공인 피어스가 꿈속에서 겪은 자신의 체험을 토로하는 드림 비전의 형식으로 쓰였고 순례기 필그리메이지이며 동시에 알레고리에 속하는 작품인데 고대 영시에서 사용하던 엘리터레이션 두운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영국 교회와 상류계층의 부패상과 탐욕을 고발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파하고 있다. 초서 랭글랜드와 함께 14세기 말 영국 문학 전성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또 다른 작가는 가장 뛰어난 기사도 문학으로 인정되는 가웬경과 녹색의 기사 So Gawain and the Green Knight와 엘러지에 속하는 폴 진주 인내를 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시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 작품들이 같은 책에 수록되어 있고 또 운율과 이미저리 같은 시에 사용된 문학적 장치들이 유사함을 고려할 때 같은 작가의 작품인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한다. 또 초서와 랭글랜드가 죽은 후에 영국 문학은 어느 정도 적어도 시 영역에서는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죠. 초서가 영시의 위대한 전통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토대를 마련했지만 그의 제자를 자칭하는 수많은 시인들은 그의 위대성을 계승하지 못한 채 저급한 모방을 계속했을 뿐이다. 초서의 업적이 계승되지 못했던 것은 초서 사후에 죽고 난 후에 영어의 철자와 발음 법칙이 급격하게 변하여 초서의 정교한 운율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던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영시의 침체기는 르네상스 시대 에드먼드 스펜서에 의해서 아주 전기를 맞게 된다. 유럽의 중세는 특히 암흑시대라고 하죠. 다크 에이지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시대가 화려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꽃피웠던 고전주의 시대에 비해 예술 전반의 활동이 대단히 저조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당대의 로마인의 정신적 병리현상, 지나친 쾌락의 추구, 그리고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예술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상상력이 발동되는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억제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연극 공연을 엄격하게 규제했어요. 그 결과 수세기 동안 연극이라는 장르는 유럽의 문학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하지만 노르만 정복 이후 영국에서는 교회의 눈치를 봐가면서 드라마가 조금씩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미사의 일부로 연극적인 행위를 도입하고 이것이 미라클 플레이, 기적극, 미스터리 플레이, 신비극, 그리고 모렐러티 플레이, 도덕극의 형식으로 세속화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대에도 개혁자들이 있죠. 초서와 전혀 다른 윌리엄 랭글랜드는 피어스 플라우맨 아까 얘기했던 그 시를 썼는데 그는 부유한 가정이 아닌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교육은 빈약했고 독서는 극도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국내의 기부인이나 저택에 사는 은퇴한 상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시도 쓰지는 않았다. 그의 시작의 목표는 서민의 깊은 신념을 표현하는 데 있었다. 자, 방금 전 이 시기에는 연극 활동이 많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드라마의 활동이 많이 이제 침체됐다가 다시 이제 드라마들이 또 규제가 풀려나는 이런 시기를 맞게 되죠. 15세기에는 대중문학이 번성했던 시기로 많은 발라드가 만들어졌고 드라마의 활동이 왕성했던 시기죠. 아까 얘기했던 미스터리 플레이, 모렐러티 플레이, 미라클 플레이가 대표적인 종류인데 산문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중세의 마지막 위대한 작품으로 윌리엄 캑스턴에 의해 도입된 인쇄술 덕에 토마스 말로의 경에 산문 로맨스가 이제 태어나기도 했죠. 자, 미스터리 플레이 그래서 신비극 또는 뭐 장인극 이렇게 얘기해도 하죠. 교황 우르바노 4세는 1264년 성체 축일을 선포하는데 절차와 제도가 마련된 후 이 축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311년이었죠. 부활절 후 7번째 일요일이 성령 강림절이며 일주일 후에는 성삼위일체일이었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이 성체 축일이다. 이날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시기에 해당하는데 영국의 직업조합들이 이 축제를 선택해서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공연하였다. 미스터리 플레이를 우리말로 신비극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런데 소설가이고 극작가였으며 영문학자이기도 했던 앤서니 버저스는 그의 저서 영문학에서 미스터리라는 용어가 불어 미티어르 이탈리아 미테르와 같은 의미로서 직업 오는 기술이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영국에서 미스터리 플레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장인들이 이익집단인 직업조합, 길드를 주도해서 공연했던 것으로 감안하면 장인극으로 번역하는 것도 뭐 타당하다라고 느껴져요. 이들 길드 조합은 성체 축일 동안 장인극을 공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삼았다. 자, 그렇게 한번 미스터리 플레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극, 미라클 플레이가 있죠. 기적극. 로마 제국 패망 이후 유럽의 중세 사회에서 가장 압도적인 권력과 지위를 갖게 된 교회는 문예부흥에 소극적이었고 특히 연극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19세기엔 부활절 미사의 일부로 연극 다음에 연극과 같은 연극적 요소가 시연되도록 기도되었죠. 자, 그 다음에 모렐러티 플레이, 도덕극이라는 게 있죠. 기적극과
신비극으로 발전한 중세의 드라마는 15세기에 이르러 도덕극의 형식으로 진화되는데, 도덕극은 길드 조직이 아닌 초기 단계의 젊은 극단이 공연의 주체였고, 드라마의 소재를 성서에서 가져오지도 않았다. 성서의 에피소드 대신 추상적인 개념을 등장인물로 내세운 알레고리 형식의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다. 15세기에 말에 쓰여진 에브리맨은 가장 뛰어난 도덕극의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루드가 있죠. 인터루드, 막간극이라고 하는데, 도덕극이 유행하던 15세기 후반에 도덕극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인터루드, 막간극이 유행했어요. 막간극은 궁정이나 귀족의 저택에서 열린 규모가 큰 연회 사이에 끼워서 상演했던 짧은 연극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긴 연극 사이에 끼워서 상演하는 짧은 연극이라는 뜻이 되기도 했다. 공연 장소와 관객의 신분에는 차이는 있었으나 극의 내용들이 종교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도덕적 교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막간극과 도덕극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 막간극은 연극이 지루하고 기니까 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끼얹는 연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발전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 영문학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 교재를 살펴보면 2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시간상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기에 써놨지만 달리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고 여기에 써있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중세 시대의 영문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초서예요.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스입니다. 캔터베리 테일의 이야기들을 한번 시중에도 그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서점이나 학교 도서관이나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캔터베리 테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캔터베리 테일 서문에 보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프롤로그에 그 4월에 이제 봄비가 내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러한 프롤로그의 유명한 프롤로그도 있고, 존 바스의 와이프 오브 더 바스의 여장부, 뭐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서를 한번 만나보는 것도, 영시의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1장에서는 고대 영문학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작품이 베오울프이고, 두 번째 중세 시대에는 캔터베리 테일이다. 그 시대의 배경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 영국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노르만 콘퀘스트 이후로 변해왔고, 이런 것들을 아까 클래식 영국사를 통해서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